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적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이후 11일 만이었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22일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양육자 A씨의 고소장을 단독 입수해 소개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A씨의 전 시어머니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대협과 정의연 성금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랜 잠행을 깨고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끝낸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윤 당선인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흰 마스크를 쓰고 국회 소통관의 모습을 나타낸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해명했습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 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윤 당선인은 피해 할머니들 지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은 그때그때 제대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정의연이나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모금한 성금을 전부 할머니들한테 전달하지 않은 건 진실규명과 사료관 건립 등 정의연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에 썼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해명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의운동의 취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 차액을 횡령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애초 매물가보다 싼 값에 매수했고 매입 당시 3억 원 이상 싸게 매도한 건 건물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란 해명입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용인하고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는 걸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이후 수요 집회에서도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윤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 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남편이 정의연 소식지 발행 일감을 수주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당시 4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맡긴 것일 뿐이라며 부당이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평양이 고향인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 종업원들의 만남을 주선했을 뿐이라며 월북 권유 의혹 역시 일축했습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 하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정대협이나 정의연 차원의 사업이 아닌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상주 자격으로 개인 명의 통장에 후원금을 모금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게 윤 당선인의 해명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1993년 결혼 후 5차례에 걸친 주택 매입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충당했고 그 돈이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남편과 자신의 월급을 저축한 것과 친정가족들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은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남편과 가족들이 받은 형사 보상금과 손해배상금 2억 4천만 원으로 충당했다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정대협이나 정의연 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그동안 기부를 했으면 했지 유용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설명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해명한 윤 당선인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다며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정대협과 정의연이 이룬 성과와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3분간 입장문을 낭독한 윤미향 당선인은 입장문을 다 읽은 뒤 장소를 옮겨 기자들과 16분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입장문을 읽는 동안 땀을 비 오듯이 흘렸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려 보다 못한 송갑석 대변인이 나서 질문 시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응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 등을 유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은 안성 힐링센터 관리인으로 부친을 고용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에 대해 주택을 빈집으로 놔둘 수는 없어서 방법을 강구하다 최소한의 급여를 드렸다며 그럼에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말린 건 왜 그런 거냐는 질의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거리에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했는데 진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엔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신자가 돼 있는데 사과 말씀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할머니에겐 변명에 불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마음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저를 변호하고 싶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것을 보면서 현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게 힘들었다. 그 자체가 지난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 일일이 자료나 기록을 찾고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일부러 언론을 회피하거나 잠수를 탄 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오늘은 용기를 내 국민들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소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원직을 핑계로 피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말미로 갈수록 윤 당선인이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옷이 축축할 정도로 젖자 이를 보다 못한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 의원인데 라며 기자회견 정리에 나섰고 그때까지 나온 질문들을 정리해 함께 묶어 답변하고 질의응답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걸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변인까지 배석한 점으로 미뤄 입장문 내용이 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윤 당선인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 당선인 자진 사퇴론에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겁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윤 당선인 기자회견 전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보고 검찰 수사 등이 앞으로 진행될지 보고 천천히 당의 입장을 정할 일이 있음은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기자회견에 대해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만이 묻어나는 회견이었다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틀렸다.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당선인 기자회견을 깎아내리면서도 통합당은 당 지도부나 대변인이 아닌 부대변인 서면 논평으로 가름해 크게 무게를 실어주진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는 말로 입장문 낭독을 마무리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의 향방과 향후 검찰 조사에서 오늘 해명과 다른 사실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윤 당선인의 의원직 지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선 정의기억연대의 제1441차 정기 수요 집회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1441차 정기 수요 집회엔 수요 시위는 평화의 상징입니다는 등의 손팻말을 든 여고생 등 7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그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 내외 시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수요 집회.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지난 한 주는 고통과 좌절,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깊은 고통과 울분, 서운함의 뿌리를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그러면서 기자회견 배우설 등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판과 음모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실태를 날리고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딱 그만큼 후퇴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를 다시 1990년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 의원은 공격의 화살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윤미향 당선인과 정 의원의 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물어뜯기와 돌팔매질로 정 의원을 상처내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 언론의 참담함을 느낍니다. 단독이란 이름하에 왜곡, 짜집기, 편파 보도가 매일 수도 없이 쏟아지고 SNS엔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이 넘치며 지식인들조차 단편적이고 일그러진 정보 옮기에 바쁩니다. 물어뜯고 헐키고 아물 길이 없는 상처내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수요 집회엔 미국과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사는 교민들이 보내온 정 의원과 윤미향 당선인 지지 메시지들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정 의원은 이 운동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수요 시위에 섰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며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다시 상상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부디 더 이상의 억측과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의 정기 수요 집회가 열린 같은 시간 인근에선 윤미향 당선인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도대체 윤미향의 저 불법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참에 정 의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구장창 반일 청산, 토착 외구 청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국민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민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의 소환도 조만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모습을 감추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단독 입수해 그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소인의 어머니, 고소인의 전 시어머니인데요. 이분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해 법원에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A씨의 전 남편 박모 씨. 2012년 12월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5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양육자도 부모로서 여전히 친권은 있는 사람이고 그 친권에 기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보호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가 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육비 채무는 5천여만 원. 그런데 박 씨는 심지어 2018년 2월에는 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지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해약금은 임의로 써버렸습니다. 수차례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지만 남편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박 씨의 어머니이자 A씨의 전 시어머니가 지난 3월 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입니다. 박 씨에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 17일 박 씨의 영업장에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 양육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딱 이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욕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너가 격해진 거죠. 그러면서 박 씨와 청과물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의 어머니가 어디서 행패냐고 오히려 A 씨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같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 못 친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 찾아갔는데 이제 걔네 엄마가 저한테 이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렇게 행패냐, 입이 10개가 더 할 말이 없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고소장엔 A씨가 2020년 1월 17일 14시경 본인 영업장에 찾아와 욕설 및 난동을 부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본인 영업장에서 본인 아들의 범죄 경력을 큰 소리로 외쳤으며 본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 A씨 전 시어머니의 주장입니다.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나갔다 이렇게 오히려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신 아들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는데 내가 판결문 갖다 줄까 이런 대화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자기 아들의 그 범죄 이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가정폭력에 이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양육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A씨는 물론 취재진의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려 대화 시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자기하고 얘기할 그게 없어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실로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범죄로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공연히 이제 알려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뭐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서 따로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는 않아요. 이와 관련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주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이제 국가가 제재를 가하며 개입하게 된 만큼 양육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양육비 전쟁은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연속으로 기획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독자들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도 문제지만 비양육자 입장에서 볼 때 양육자의 자녀 면접 교섭권 불이행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권 이행 시태 어떨까요?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면접 교섭권 개념과 관련 법령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면접 교섭권은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갖지 않은 아빠나 엄마가 자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민법 제837조에 따라서 아이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를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면접 교섭권은 구체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와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건데요. 이제 부모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이제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 재판이나 조정 절차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설날에는 엄마랑 지내고 이제 추석에는 아빠와 지내는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양육비 미지급 보도를 하면서 면접 교섭권 불이행 관련한 제보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비양육자 A씨 제보자인데요. 사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면접 교섭권도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JTBC 부부의 세계에서도 이제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가진 아내 지선우가 비양육자가 된 남편 이태호에게 이제 아들 이준영에 대한 면접 교섭을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 나중에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녀 면접,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을 미뤘다가 한꺼번에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충돌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는 건데요.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동의 하에 면접 교섭과 관련한 갈등 상황이라든가 또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체크하고 또 필요한 중재, 상담,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앞서 제보자 A씨의 경우에도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또 면접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육이행원에서 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진행을 했었냐면 그 상담 심리하는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딸아이 있잖아요. 면접 교섭을 해야 되는 딸아이 딸아이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담 심리를 했었어요. 상담 심리 하시는 분이 애를 상대로 이제 물어봤는 거예요. 상담 심리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아빠랑 사진도 찍고 싶다. 아빠가 너무 긍정적인 수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면접 교섭권을 먼저 권하셨어요. 저한테 오히려. 그럼 이런 경우에 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양육자가 면접 교섭에 이제 비협조적일 경우에 이제 면접 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가 별도로 법원에 이제 면접 교섭 허가 심판 청구를 하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양육자가 반드시 또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는데요. 심판 후에도 이제 양육자가 면접 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면접교섭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결정 났는데도 안 할 때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거 신청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또 재판이 열려요. 어쨌든 또 재판이 열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보여주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보여주면 다시 또 반복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면접교섭과 관련한 이행명령을 이제 어기더라도 과태료 제재만 있을 뿐인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면접교섭 관련해서 비양육자가 할 수 있는 대처 혹은 선택지가 이제 저희 양육비행관리원에 접수를 해서 한번 여기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거나 혹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갈등을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당사자 간에 해결책을 찾으시거나 이거 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때문에 비양육자의 이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함께 면접 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육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양육자의 생활 태도를 가장 잘 아는 양육자가 자녀를 비양육자에게 보내거나 맡기기를 좀 두려워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양육자가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며 아이를 폭행하는 등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유들이 있다면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하거나 혹은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서 면접교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이 지난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면접 교섭권 문제도 좀 양육비와 같은 차원에서 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경북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경북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사고인가요? 네, 그 25일에요. 네. 그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네.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서 앞서가던 네. 초등학생과 뒤따르던 SUV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9살인 A군이 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네.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에서 네. 아이가 탄 자전거가 우회전을 하고 네. 뒤이어 달려온 SUV 차량이 자전거를 치어서 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추돌 당시에 SUV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친 뒤에 네. 넘어진 자전거 차량 오른쪽 바퀴를 밟고 지나간 후에 멈추게 되는데요. 네. 자칫하면 자전거에 탔던 아이가 네. 차량에 깔릴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피해 초등학생의 가족은 그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네. 자신의 아이가 맞은 데 양심을 품고 네.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을 쫓아와서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A군의 누나는 SNS에 올린 글에서 네. 아이가 아파서 절뚝절뚝 하는데 사람을 치게 되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나와야 하는 게 보통인데 네. 운전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차에서 내린다. 네. 그리고 아이에게 괜찮냐는 말이 아니라 니 왜 때렸노? 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는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네. 현장을 떠났고 A군은 인근 주민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해자 입장이 나온 건 있나요? 네, 그 가해자인 40대 여성은 네. 경찰 조사에서 네.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서 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게 뭐 고의로 쫓아가서 사고를 낸 거면은 살인 미수 뭐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경찰은 고의성이 네. 확인되면 그 형법 등을 적용해서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네. 만약에 운전자가 고의로 네.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네. 차량 운전자에게는 형법상의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살인 미수까지는 네. 적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사고의 정도로 보아서 살인의 고의까지 증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상해의 고의는 있어 네. 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형법은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네.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고의를 입증을 못 한다고 하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고의든 아니든 네. 간에 네. 가해자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 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면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 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네. 그 적용되는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례가 부족하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형량을 현재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한데 뭐 이번 사건이랑 연관돼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네.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네. 네,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네. 그 강도 등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네.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어린이 네. 안전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는 살리되 네. 그 처벌 규정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입양 당일 2마리 모두 도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개소주를 해먹기 위해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는 것이 원래 개 주인의 주장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흘 연속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권 관련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다는 글입니다. 믿었던 사람을 통해 진돗개 2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안 돼 개소주를 해먹겠다면서 진돗개들을 도살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가 CCTV를 분석해보니 진돗개를 분양받은 당일 도살업자에 의해 2마리 모두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보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강아지를 학대한 유튜버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 될 음식인 매운 볶음면을 먹여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동물 학대임에도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비판입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미국, 유럽에 비해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동물학대나 주먹구구식 분양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권 관련 청원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문제의식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법은 이를 제지하기에 미약하다는 겁니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에선 길 가는데 이유 없이 반려동물을 못마땅하게 여겨 시비를 걸거나 반려동물을 폭행했다는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나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592명으로 지난 2014년 26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작년부터 정의선 숲길 길고양이 자두라는 애 살해 사건으로 그때 이제 징역 6개월이 나왔을 텐데 이게 거의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된 거의 최초의 사건인 셈이었거든요. 보통 동물보호법만이면 거의 다 집행유예가 붙거나 벌금형 정도였었는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게 했는데 물건을 때려 부순 재물 손괴죄와 비교해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이런 거에 비교를 했을 때 형법상 물건을 그냥 재물을 손괴해도 3년 이하의 징역까지가 되는데 동물보호법은 생명을 망가뜨린 경우인데도 더불어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에만 동물보호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엔 가중처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살해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야 이제 정당성 없는 죽이는 행위를 이제 어떻게 죽였는지 상관없이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금지 선언 규정이 없어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나 개인적 취향을 떠나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유 없이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저항을 못할 때 자기는 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충동을 느끼죠. 계속 동물이든 약자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생명 존중 이런 얘기가 통하진 않죠. 이런 경우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대상인 2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경우 관계부처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살짝 마무리 붓터치만 해서 자신의 서명을 달아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애초 해당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주문은 서명을 해서 판 사람이 화가에 주문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린 이른바 대작일까요? 창작일까요?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 얘기인데 사기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조 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대작인가 창작인가 장한지 기자가 공개 변론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 대한 공개 변론. 주심은 1부 권순일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오늘 변론을 진행하는 사건은 조영남 피고인 등의 미술작품 판매 사건입니다. 검사는 조영남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반면에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조영남은 조수 화가들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가벼운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남겨 그림을 팔았습니다. 수십 점의 그림을 이렇게 팔았는데 검찰은 피해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특정해 사기죄로 조영남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반면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점 등을 감안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 측과 조영남 측, 미술가들의 의견 등을 두루 청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창작 과정, 미술작품의 거래 관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조영남은 검은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재판 쟁점은 창작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조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그림을 직접 그린 조수 화가들이 실제 창작자이지 조영남을 창작자로 볼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영남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조수 화가들이 각자 알아서 도구와 재료를 판단하고 선택해 그렸고 조영남은 돈 지불만 했다는 겁니다. 반면 조영남의 국선 변호인은 일련의 화투 그림 시리즈엔 조영남의 사상과 철학이 담겼다며 조영남이 창작자라고 맞섰습니다. 조영남이 자신의 사상 철학에 따라 작품 컨셉트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조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조영남은 조수들이 그린 밑그림에 추가 작업을 하는 등 창작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조수 화가 사용이 이른바 팝아트의 관행인지 여부를 두고도 조영남 측과 검찰은 부딪혔습니다. 팝아트 제작에 조수를 고용하는 것은 관행이고
저작물의 완성에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 행위에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게 조영남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에 조수 사용이 팝아트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앤디 워홀 등은 다수의 조수를 고용했지만 이용 사실을 알렸고 세부적인 지시 감독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조영남이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가 그림 구입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검찰은 유명 가수인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면 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거액을 주고 그림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 연예인이고 그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작가에게 조수 사용 사실을 일일이 고지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 지을 순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미술계 관행인가 대국민 사기극인가? 1심은 조 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남은 오늘 공개 변론에서 앤디 워홀의 코카콜라병 팝아트 성공에 착안해 화투를 그리기 시작했다며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줬다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갓난아기 때 입양한 딸이 5살 되던 해 헤어진 양엄마가 있습니다. 이 양엄마는 딸이 성년이 된 뒤에 다시 만나 왕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딸과 친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은 A씨는 지난 1980년 이웃의 소개로 그해 출생한 아기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마친 뒤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A씨는 1985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딸을 데려가면서 5년간 돌봐오던 입양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하며 딸과 헤어진 3년 뒤인 1988년 재혼한 A씨는 1999년 다시 이혼을 했고 그 사이 딸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A씨와 딸 B씨가 다시 연락하며 만나게 된 건 딸이 20살 성년이 된 2000년쯤이었습니다. 2005년 B씨가 아기를 낳자 A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했고 B씨 아이의 돌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입양딸과 왕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아마 유산 문제가 걸렸을 것 같은데 A씨의 동생이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이 아니라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까지도 B씨는 A씨를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 헤어진 친엄마인지 알았지 자신이 입양딸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판에선 A씨가 B씨를 입양할 당시 낸 출생신고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A씨 동생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낳지도 않은 딸을 출생신고한 그 자체는 허위이지만 A씨 부부가 B씨를 데려와 키울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고 실제 한동안 가족으로 같이 생활한 만큼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입양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심은 하지만 B씨의 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입양 승낙을 받지 못해 입양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양친자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5살 때 이혼할 무렵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되었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B씨와 왕래가 끊어진 건 아버지가 B씨를 키우면서 벌어진 일일 뿐 관계를 절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B씨에 대해 파양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B씨의 할머니가 B씨를 A씨에 데려다주자 왕래를 제기했다. 이는 A씨에게 B씨와의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양친자의 생활관계는 현실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동거 및 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같이 살아도 남과 다름없거나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하며 마음은 늘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정서적 유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당 시인 장구령의 달을 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의 망월회원이라는 제목의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고 최희석 씨는 이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 갑질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경비 업무 도중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다 A씨와 갈등을 겪은 뒤 이후 A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코뼈 골절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전혀 상관없는 진단서를 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 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최희석 씨가 남긴 음성 유서를 보면 진짜 저 사람한테 맞으며 악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너 이 XX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겁나는 얼굴이에요.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최 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주민 A씨는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구속되었고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은 오늘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인식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해로 사망한 경우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 측 산재 신청을 진행한 이진아 노무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 등에 의해 행한 자해 행위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아 노무사는 그러면서 최희석 씨 사례는 법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당시 53살 이모 씨가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아파트 옥상에서 분신해 사망했는데 산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모 모임은 곧장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추모 모임은 또 경비노동자에 대한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아울러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이라는 업무와 위치는 참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일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종의 위탁 파견 근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경비인데 경비만 하는 경비원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아무도 없을 것이고 주차부터 환경위와 택배 관리까지 온갖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또 그런 게 경비 외의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용역회사에 주민 갑질을 막아달라는 등의 근로자 보호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비원은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민 갑질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희석 씨는 올해 59살로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최희석 씨의 형은 짐을 약한 사람 어깨에 메어주면 그건 큰 짐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주민이 아니라 갑주민이라는 조어 자체가 있는 너무도 씁쓸한 현실. 일부겠지만 왜들 그러는지 몰라도 뭔가 제도 보완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이름으로는 카이스트,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국립특수대학교로 과학기술 관련해선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아이카이스트, 무슨 말장난 같지만 카이스트 이름과 상호를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참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소송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올해 36살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소송 자체는 단순합니다. 카이스트 출신인 김성진 씨는 27살 때인 지난 2011년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가 세운 회사로 혼동할 수 있으니 아이카이스트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고 카이스트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씨는 곧바로 아이카이스트에서 중간에 이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 아이카이스트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카이스트는 다시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민사 21부 임대호 부장판사는 카이스트와 혼동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도 쓰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진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에 한 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카이스트 이름 가지고 좀 뭘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렇고 그런 상호 해프닝 소송 같은데 소송 당사자 김성진 씨의 이력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카이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이름을 쓴 김성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으로 개명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11월 대전 대덕연구 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전시돼 있던 터치스크린 제품을 시연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은 도하 모든 언론을 장식합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시연을 도운 사람이 바로 김성진 씨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창조교육으로 하니까 졸 사람도 없고 너무 재미있게 배우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김 씨는 일약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자 창조벤처 1호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인지 사필귀정인지 김 씨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특가법성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외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대가로 제안하며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도 31억 원으로 깎아줬고 대법원은 2018년 9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 최순실, 이전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동생이 2015년 김성진 씨 회사 부사장에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윤회 씨의 동생은 김성진 대표의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6년 8월 조용히 회사를 떠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김성진 씨가 수면 위로 실체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던 2015년에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그 동생에 선을 댔냐는 점입니다. 실제 김성진 씨는 정윤회 씨 친동생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정관계 인맥을 관리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과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애초 박 전 대통령이 대전 대덕연구 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 씨 회사 제품을 시연한 게 과연 우연인지도 다시 보게 됩니다. 갖다 붙이긴 사이즈가 차이가 나지만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접근해 정유라의 수십억을 호가하는 말을 사준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윤회 씨의 동생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게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청와대 핵심의 끈을 대보려 했던 김성진 씨나 본질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에서 그들끼리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